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구조이론과 마음의 삼중 구조 모델을 코우슨 그 모델을 잘 이해하고 어쩌면 프로이드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을 자기 이론에 맞도록 설명함으로써 자기 이론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코우시 자이츠와 1963년에 쓴 정신분석학의 개념과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당초 이 논문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프로이드가 가졌던 최초의 전이에 대한 개념, 트랜스퍼런스를 당초에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트라우마, 외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 논문에서 중점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게 구조이론과 삼중 구조 모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프로이드가 1923년에 자기의 논문에서 보여준 어떤 프로이드의 도표, 이 도표가 어떤 마음의 각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이 도표인데 이 도표를 좀 더 충분하게 코우시 자기 이론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앞으로 코우시 자기 이론을 심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프로이드의 도표이자 코우시의 도표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죠. 어떤 이 도표 속에서는 한쪽은 오른쪽과 왼쪽이 나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자아와 원본능 사이에 억압 장벽이 놓여 있고 그 억압 장벽 위편에는 어떤 면에서는 repressive forces and defenses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억압의 힘과 그리고 방어가 이 자아의 기능 속에 보이고 있는데 이 원본능 이의 세계와 이곳 사이에 이 베리케이드가 쳐 있는데 이게 억압 장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역과 왼쪽에는 이 억압 장벽이 없는 지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우스는 이 왼쪽 부분을 보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어 장벽은 유아의 심층 심리의 작은 부분을 성숙한 심리적 기능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부분이 아니고 무의식과 전의식을 장벽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마음의 일부일 뿐이다 보고 있습니다. 심층 심리의 작은 부분.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장벽이 놓여있지, 억압 장벽이 놓여있지 않는 부분에서는 심층의 무의식적인 활동들은 표면의 전의식층과 방해받지 않고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도표에서 보는 왼쪽에 있는 영역을 중립화가 진전되는 영역 또는 Progressive Neutralization Area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rea of Progressive Neutral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점진적 중립화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 오른쪽 영역은 억압 장벽이 있어서 이곳에는 이두와 자아 사이에 어떤 전이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전이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이곳에서는 외상이 될 정도로 심한 좌절을 겪은 유아의 충동은
이러한 전이의 영향력을 방어 장벽 너머로 발휘하며, 여기서는 좌절이 심한 유아의 충동 자체는 이 무의식적 충동이죠. 여기서 여기에는 전위적인 어떤 역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좌절된 유아적 충동이 가진 영향력이 방어장벽 너머로 힘을 미쳐서 자아의 전의식 내용과 타협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타협 형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정과 2차 과정 사이에서도 타협이 일어나는데, 1차 과정, 2차 과정이라는 것은 사고, 생각의 프리미티브한 과정과 합리적인 과정을 1차 과정, 2차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는 사고의 1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전의식의 세계에는 2차 과정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 무의식 세계와 전의식 세계 사이에, 그리고 1차적인 사고방식과 2차적인 사고방식 사이에 이 억압 장벽을 놓고 타협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떤 면 전위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말하자면 우리 휴전선이 있는 지역과 휴전선이 없는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어떤 개성공단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직은 완전하게 어떤 이런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개성공단이 확실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남한과 북한 주민이 오고 갈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유적으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방어 장벽이 작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타협 형성, 원본능과 그래서 이드와 자아 사이에 타협 형성이 일어나고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마음의 영역이 있지만, 또 한쪽, 여기 프로이드의 도표에 보면 왼쪽 영역에는 어떤 점진적 중립화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점진적인 중립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적절한 좌절을 겪은 유아적 충동이 점진적으로 중립화된 정신 활동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코웃은 사이츠와 함께 공동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중립화 영역이라고 하는 이 도표의 왼쪽 영역에서는 심한 좌절이 아니고 적절한 좌절, 어떤 분이 최적의 좌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절한 좌절을 겪은 유아적 충동이 점진적으로 중립화된 정신활동으로 변형된다. 이런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립화가 진전되는 영역은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내재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데, 방어장벽은 보통 외상적 좌절 경험과 금지의 결과로 형성된다. 그래서 외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방어장벽이 있지만, 이 외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재화,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중립화가 일어난, 중립화라는 얘기는 조금 프로이드가 썼던 중요한 개념인데,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의 중립화인데, 원래 인스팅츄얼 에너지가, 원래 본능에는 인스팅츄얼 에너지라고 본능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뉴트럴 에너지가라고 하면 중립화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임 이니비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 역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그 에너지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그 원래의 목적 활동에서 벗어나서 중립화된 에너지로 남게 되면, 이 에너지가
이고의 기능이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에너지로 사용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디스인스팅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탈본능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본능적인 어떤 성격의 힘들이 그 본능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플레서 프린시플 그러니까 쾌락 원칙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어떤 만족을 얻어야만 되는 아이들 때 경험하는 욕구 충족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죠. 그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인스팅츄얼 에너지예요. 당장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렇지만 중립화된 에너지라는 건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이고가 활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립화된 에너지가 있어야 이고 자체도 기능을 잘하게 된다. 그리고 이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승화라고 서블리메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욕동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승화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뉴트럴라이제이션, 중립화, 그리고 서블리메이션, 승화 이런 것은 역동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거 자체에는 에너지가 없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느냐고 할 때 이 중립화를 통해서 원래 이들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승화가 일어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부분은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 속에서는 환경이 아동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물론 프로이드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어떤 정신분석의 원리 측면에서 이분은 본능 이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하는데 코웃은 여기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쪽으로 자기의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프로이드가 가졌던 개념과 그리고 프로이드가 제시한 도표로 시작하지만 여기에서는 프로이드가 자기의 이론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웃은 주로 부모의 성격을 매개로 한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부모의 성격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어떤 적절한 좌절 또는 최적의 좌절 경험과 외상이 되는 좌절, 큰 상처가 돼서 나중에 신경적인 원인이 되는 좌절 사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데 여기서는 코웃은 이걸 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엄격하게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말하는 것과 어쩌면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타이르면서 부드럽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차이가 생기네. 같은 금지를 다루는데도 엄격한 교조적인 태도와 아이에게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민주적인 태도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환경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또 어떤 코웃이 든 예로 아버지가 우라통을 터뜨리는 아이에게 똑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는 경우 이것은 트로마로 하는 거 외상적인 좌절을 주지만 아이를 잘 알아들어서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지만 공격적이거나 유혹하지 않으면서 무척 사랑스럽게 아이를 다독거리는 경우 여기서 아이는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이것을 적절한 좌절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의 태도가 무조건 금지라고 하는 금지 쪽에 주어지느냐, 아니면 같은 금지 목적을 달성하지만 금지하지만 아이를 달랠 만한 거기에 대신할 만한 어떤 대체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이를 납득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A라는 어떤 활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A 이외에 또 다른 B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므로써 아이가 이걸 트라우마틱하게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예를 들고 나서 코우시 설명하는 것은 아이는 역동을 억제하는 부모의 태도를 내면에 복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외상을 주지 않는 이런 태도로 아이들을 잘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면 아이도 부모가 자기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가 자신의 역동에 대해서 공격성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애정이 깃든 어떤 달래는 태도로 반응할 수 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님 돌봄으로부터 부모가 돌보던 방식을 아이가 자기가 내면함으로써 자기의 기능으로 가져오는데, 보통 처음에는 아이가 자기 옷을 입을 수 없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던 것을 언젠가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능으로 가져가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역동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는 자기가 어떤 역동을 드러냈을 때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역동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방법이 부모가 가졌던 태도하고 직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가진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쩌면 부모가 절대금지 그리고 엄격하고 전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아까 도표에서 설명드렸던 방어장벽 영역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가게 된다는 거죠. 방어장벽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처럼 애정이 깃든 이러한 부모의 아이가 이게 좌절을 주지만 적절한 좌절 또는 최적의 좌절을 겪게 되면, 이런 경험은 아까 얘기한 점진적 중립화 영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우스 얘기로 보면 최적의 좌절 경험은 역동을 억제하고 중립화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립화된 기억의 흔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립화된 심리 내적 힘에 의해 작동한다. 그래서 잘 기능하는 심리 구조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부모의 성격인데, 특별히 아이의 역동 요구에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고 유혹적이지 않은 애정으로 반응하는 부모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아이의 요구에 대해 부모가 만성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리고 적대적이고 유혹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로 인해서 아이는 심한 불안이나 지나친 자극에 노출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아이의 사이키가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 아이의 사이키가 쇠약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 속하는 아주 많은 역동 요소가 억압됨으로써 이 역동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모두 억압됨으로써 역동이 가지는 어떤 요소들이 정신 발달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을 이고 사이콜로지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떤 이드 속에는 리비도나 공격성이건 다 리비도가 성적 리비도건 공격적인 리비도건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중립화되면 이것이 이고의 기능, 이고가 활동할 수 있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하는 에너지원 자체가 원래 이드속, 이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중립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중립화되는 것은 아까 점진적 중립화 영역, 그리고 억압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심리적인 영역이 있다고 코우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가 일어나는 영역과 점진적 중립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각각 다른데 최적의 좌절, 적절한 좌절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억압의 영역보다 점진적 중립화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이 영역으로부터 이고의 스트렝스가 강화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립화된 에너지를 많이 가진 이고가 되겠죠. 거기서 승화도 일어나고 이래서 본래 역동의 세계로부터 역동에 있었던 에너지가 이고의 에너지로 변함으로써 이고의 스트렝스가 점점 강화돼서 이러한 분들은 심리 구조의 발달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고의 기능들이 아주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코우시 봤던 것은 부모의 역할이 부모라는 환경이 부모가 얼마나 적절한 좌절 또는 최적 옵티멀이라고 표현했던 것 적절한 좌절 내지는 적당한 좌절을 주느냐 아니면 트라우마가 일어날 만큼 심한 좌절을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한 발달이 거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한 좌절, 적절하지 못한 좌절들이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는 억압 구조가 심화되면서 그쪽에서 중립화되는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중립화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고 자체가 약화된다고 보는 거죠. 이고가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격적인 성장, 성격적인 성장 자체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셀프 사이칼러지로 변화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셀프 사이칼러지 이론을 충분히 아직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1964년 논문은 이 논문에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도표, 특히 마음의 삼중 구조를 설명하는 이 도표를 본인의 코우시 자기 퍼스펙티브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재해석해냄으로써 자기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프로이드가 강조하지 않았던 영역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원래 아이디어 자체는 프로이드로 왔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근거로서 프로이드의 개념과 도표를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이고 사이칼러지에서 많은 그 당시 이고 사이칼러지의 연구 결과가 이게 충분히 반영돼서 코우시 이고 사이칼러지를 배경으로 자기 이론을 초기에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